이제는 개헌이란 것이 어느 한 사람 잘 뽑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한국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개헌 이제는 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법 개정 국민행동의 첫 유튜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헌법 개정 국민행동의 한 30분 가까이 되는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신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유튜브인 만큼 저희 공동대표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 상임 공동대표를 또 맡고 계시는 우리 이상수 장관님과 심필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라도 이렇게 호응을 해드려야겠어요. 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두 대표님 분들께 꼭 자기소개를 해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직함이 많으신 두 대표님께서 사실 자기소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수 장관님은 전 노동부 장관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우리 심필균 대표님은 스웨덴에 어떤 사회인지, 스웨덴이 어떤 사회인지, 어떤 사회복지를 갖고 있는지 아주 젊은 청년 시절부터 가셔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쓰셨고, 한국에서 인권과 시민권,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계속 학자로서, 그다음에 또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부족함이 있을 테니 각각 대표님들께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상수 장관님부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임에서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과거에 노동부 장관도 지냈고 헌법 개정 운동하면 거의 10년 이상을 해온 정말 묵은 위원이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필균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대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1970년 초기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일찍이 1960년대 말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도시 빈민들을 도시로부터 내쫓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하면서 분신을 한 전태일 열사 사건을 계기로 시민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쭉 시민운동가로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는 스웨덴에서 그렇고 한국에서 그렇고 공직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조직장을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 불안전 노동자, 법 밖의 노동자들이 한 1천여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프로젝트 사업을 다루는 우분투 재단의 이사장으로 여전히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번 두 분 계속 뵐 때마다 어떻게 저 나이가 되셔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저 나이로, 사실 저도 젊다면 젊지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고 귀찮고 그냥 내 앞가림만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 부모님만 잘 먹여 살리면 상관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와 주셨는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는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정치 국면을 다들 맞닥뜨리고 있는데 각각 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한국 정치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걱정부터 앞서는데, 지금 정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공멸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좀 정치를 바꾸어서 승자 독식구도도 좀 타파하고 재앙적 대통령제도 철폐해서 좀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서로 싸우고 대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기대감도 안 간다. 그래서 이 국면을 좀 타개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서로 간에 또 뭐 절충도 하고 이런 좀 보다 부드러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 저로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우리가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사는 사회, 서로 토론하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회, 관용과 자제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필근 저는 그 1987년 민주화 이래 사실 그때도 시민에 의해서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거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87년 민주화 이래 국민이 뽑지 않은 외부인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경우를 1917년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목도하고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시스템의 문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학습해서 5천만의 인구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계엄령 같은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이건 분명히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개헌 이제는 해야 된다. 더군다나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는 다시 시민이 바로잡는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 정세를 보면서 개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모두가 서로 간에 이렇게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팬덤이 그냥 막 솟아오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서로가 균형을 취하면서 절충하고 서로가 이런 사회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날 정도로 이 사회가 지금 혼탁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일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행동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만드는 사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민단체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까지 결합해가지고 보다 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개헌의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을 어떤 때는 리드하여야 되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헌법개정 연석회의죠. 저희 말고 그 헌정회까지 포함한 7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그렇습니다. 모아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더불어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겠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드러난 단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이 정말 국난 비슷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해소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어떻게 개헌이 이 상황 전국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라고요? 개헌이 왜 어떻게 이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지, 뭐 개헌 된다고 하면 뭐가 바뀌는 건지, 사실 좋은 대통령을 그냥 저희가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뭐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저희가 대통령을 국민들이 좀 대통령을 좀 잘못 뽑았기 때문에 좀 좋은 사람이 좀 없으니까 문제지, 사실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개헌도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면서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통령 뽑는 것에 구간돼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이 개헌 운동에 몰두해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는 개헌이란 것이 어느 한 사람 잘 뽑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어느 한 사람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시킨다고 해서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만이 정말 그 전체 제도가 바르고 공정하게 협력하는 체제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요, 그 얘기를 하자면 헌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얘기가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틀이다. 그런데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하면서 오늘날 같은 이런 그 한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스탑된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고,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 기관들을 헌법이 명시하면서 그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셋 간의 권력 균형, 견제, 이게 밑바탕에는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하나의 보호, 국가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 작동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지금 모두 5년 단임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비운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전부 감옥에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면, 그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잘못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가? 우리 국민이 오히려 우리로 국민으로서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도 지적하듯이 우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체제는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하고 있나? 문제가 있나? 이 평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하다는 게 저는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시민 사회도 다 동의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제도가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문제냐 하는 문제가 가끔 이제 문제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둘 다 중요한 그 가치이고 존중돼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사람보다는 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운전사를 우리가 그 고용해서 타고 간다고 할 때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그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다. 한마디로 바꾸고 얘기하면 좀 권력을 혼자 독점하지 말고 같이 나누어 쓰면서 이제 해나가면은 상호 협력하고 균형을 맞추고 서로 또 상호 존중도 이렇게 생기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서로가 지금 보면 싸움만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자칫하면 한없이 흘러가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파탄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는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번 탄핵 판결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판결이 어떻게 되든 내전 상황으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그 찬성이든 반대든 그 서로 그 각자의 의견을 반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아예 서로를 무시해버리는 상황까지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 것도 떠오르고 근데 아까 그 내비게이션 비유는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저희 어머님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맨날 길을 잃으시거든요. 그냥 업데이트만 잘 돼 있으면은 개인 운전사가 누구든 간에 어쨌든 목적지에 도달은 잘 할 텐데 한국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너무 쉽게 맞는 얘기해서요. 교통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면 교통 질서에 대한 어떤 규칙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점차 교통 문화가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계속해서 서로 혼동스럽게 운전사끼리 싸우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좌회전이 먼저냐 우회전이 네. 먼저냐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써먹어야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는 개헌을 제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들. 저는 개헌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어가지고 네. 지금 한국 헌법이 헌정사상 지금 최장수 헌법이잖아요. 38년 네. 38살 그 말인즉슨 제가 그렇게 38살보다 보이네요. 젊다는 거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제가 그 개헌을 본 적이 없어서 이 개헌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게 그 38년 있으면 오히려 안정적인 헌법이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또래는 꼭 굳이 개헌을 해야 되나?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은 뭐 헌법 개정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그러면 저 나라마다 물론 다른데 아세아에서 헌법이 가장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나라를 셋으로 뽑던데 인도, 한국, 일본. 일본은 헌법 개정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인도는 103회. 물론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9번인데 미국이 26번, 독일은 61번, 뭐 프랑스 24회. 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는데 물론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나. 왜냐하면 그게 헌법이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독재자가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8년은 그게 38년이 얼마나 긴지 제가 네. 조금 스태티스틱을 잠깐 말씀해 아, 볼까요? 네. 38년 사이에 한국의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고령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14세 미만 아이들 100명당 노인이 몇 명인가. 1986년에는 15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200명. 그리고 80도 여성들 문제도 네. 보면 집안에만 있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보면 87년에 40%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2024년 보면은 64%. 와, 시대가 그만큼 많이 네. 변했다는 거네요. 거기다가 국민소득은 어떻게 해요? 90년도에 9,000불이었는데 지금은 36,000불. 이렇게 달라진 그래서 세계에 뭐 6이다 10이다 그 사이를 드나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화됐고 여러 가지 변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하며 여러 가지 인구 변화서부터 해서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렇게 넉 달 동안 4달 동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헌법 개정이 이제는 시스템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부터 우리가 논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바꾸자 이런 운동보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부터 보면 사실 제가 너무 저 혼자 얘기하는 것 말씀 같아.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개헌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시작했어요.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후배 중에 한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부분 구조조정 들어가면 부부 중에 여성 보고 자진 사퇴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속수무책이었고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평등 관계가 법으로 어떻게 돼 있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헌법 조항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깜짝 놀란 건 여성을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자를 시혜적 대상으로 취급해서 여자의 근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걸 보고 이러니까 이 헌법 개정 이거는 주체적 역할을 주권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헌법학자들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실질적인 계기입니다. 그렇게 사실 헌법이 단순히 헌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네, 네, 딱 이렇게 치고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보장적인 기능도 있고 규제를 받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권력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려 들 것이고 또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두 개가 상호 간에 약간의 기량적인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국회는 정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기관인데 과연 지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주는 기관이냐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면 국회가 국민 한 사람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 어떤 권력기관의 어떤 집단에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 파수병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꾸기 하면 국회란 것이 정말 존재하는 이유가 다음 권력을 잡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다. 저런 놈의 베이스 캠프 있어가지고 다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국회라면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라는 개념부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헌법 보세요. 헌법에서는 정말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계약이나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 나가려면은 우리가 그 많은 서로 간의 그 조화를 이루면서 토론을 해 나가야 되고 저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정치학자들 얘기처럼 상호 존중, 상호 자제력 이런 것이 바탕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헌법적인 가치도 이제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서로 싸우고 하나 대립적인 무기로 삼고 이러면 뭐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 저는 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서로 다른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한테는 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권력 관계가 결국에는 공적인 권력 관계까지 이어지고 공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가 사실 개인의 삶의 사적인 이 권력 관계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헌법 개정이 국가적인 권력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 개인한테는 개인의 삶 자체를 좀 바꾸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필균 대표님한테는 어떻게 개헌운동 참여하시게 된지 좀 직접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장관님께 좀 더 여쭈고 싶은데요. 장관님께서 지금 정치가 베이스 캠프가 돼버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도 이랬나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때 거의 2인자라고 저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잘라주십시오. 2인자셨던 우리 장관님으로서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때도 비슷했나요? 뭐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자신의 여러 가지 그 행동에서 나타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그때 제가 누렸던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 가지고 변방에서 그나마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네.
근데 뭐 한국 정치적 상황에서 볼 때 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뭐 분위기가 좀 더 좋았다면 그때가 뭐 정치가 국회가 베이스 캠프가 아니었다면 그건 꼭 또 뭐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그때는 정치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이래로 87년대 그 헌법이 개정된 다음의 문제만을 얘기한다면 그때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제도도 바꾸고 더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87년도 헌법에 딱 굳어 가지고 그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37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지내왔거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될 텐데 갈아입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현재 헌법의 분위기하고 처음에 그 헌법을 만들 때 분위기는 확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치 비유를 든다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이 석가래나 이런 지붕을 바꿀 때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주춧돌을 바꾸고 대들보를 바꿀 그런 큰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런 상태로 하고 말고 87년도에 그 변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욕심이 있다면 빨리 그런 변화를 추구해서 그런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전입시키자. 그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예, 예. 저는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하셨는데 제가 바로 99년부터 2002년 2년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초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저변의 문제들을 사실 3년 동안 대단히 자상하게 살필 겨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한던 시기였는데 바로 고용 문제, 노동시장 문제를 봤을 때 IMF 이후에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생겨서 한국에 저소득층 내지 중산층 이하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한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 소득은 지금 대단히 몇십 배에서 4배가 높아졌는데 그런데 국민 생활은 나은가? 일부 층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에 있어서 각각이 각자 도상으로 한국 문화를 K문화로 선진화시켜 놓고 세계권을 포퓰러한 위치에 놓여진 이런 몇 가지 상황은 개개인의 이 교육열 이런 데서 나타나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사회 계층은 어떤가? 사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났고 지금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법이 그동안에 작고 큰 법들이 많이 변했어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 활동가가 한 2천만이면 안 되거든요. 1,800 이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2가 여전히 불안정했고 오늘 오면서도 뉴스에 들으니까 청춘 백수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이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찾다 백수로 아예 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외국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 선진국들도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가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인구 이동, 세계적인 인구 이동에 따라서 각 나라가 겪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시민 생활을 위한 복지 제도는 대단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유럽이 과거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북유럽, 서유럽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념적인 것도 밑바탕에 깔린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만 잘 사는 데도 몇 나라 체제 그게 바로 체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체제를 가졌냐에 따라서 국민이 그나마 어려워도 골고루 잘 사는
삶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임시정부에서 미국식의 이런 국가 체제를 가진 걸 이제는 국민 중심으로 국가 체제가 좀 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헌 운동에 어디까지나 지금 설사 어떤 항목을 바꿀 거냐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가 뭐 선거제도 개헌처럼. 뭐 네. 입법부 체제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동의를 하더라도 기본 바탕은 주체적 개인으로서 사람을 국가보다 앞서는 이런 가치관이 심어 있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주권 중심의 개헌 이 가치관을 굉장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아주 깊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죠? 네? 왜 개헌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한번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를 내가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대의 것이거든 보지를 말라.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면 보지를 말라. 그래도 덤비거든 그 마음을 힘차게 불러일으켜라. 사랑은 사랑한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개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넘어서야 할 여러 가지 그 암초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 개헌이 성공해서 반드시 보다 나은 사회로 나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명 깊은 말이네요. 네. 그 아까 청년 백수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청년들 백수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잘못된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보기에 비정규직 노동 이력이 있거나 뭐 아니면 중소기업 이력이 있을 때 뭐 다음번에 취직을 해서 좋은 월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월급의 량이 결국 그 사람의 평생의 월급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 기치 아래 지금 있는 청년들은 더욱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뭐 의사가 돼야 된다.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7세고시,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결국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에 한번 이제 낙오되면 이 각자도생 사회에서 어디 등비빌 언덕 하나 없이 그 미래에 대한 희망, 내가 내 부모님보다 가난해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을 계속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의 어떤 슬픔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번 개헌 때 잘 다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다듬어주면 드네요.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34조의 사회권 얘기하는 건데 아까도 여성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11조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평등에 대한 그 가치관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밑에 항으로 들어가서 각각 대상자별로 나올 때는 사회적 약자를 전부 보고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그리고 주어가 국가예요.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은.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이라고 10조, 11조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뭐 물론 1조 2항에는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도 돼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분야별 헌법 조항은 시혜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에는 대단히 더없이 모자라요. 지금은 물론 이번에 그 헌재의 중요성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깨달아서 이제부터 헌법에 대한 또 중요성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 그 개정할 때 보면은 그 주어도 바뀌고 그 사회에서 아무리 하위 법령이 제대로 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되면 맨 헌법에 가서 또 한 번 평등에 대한 거를 강조해서 그러니까는 달리 말하면 행정부가 우리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는
자율적인 그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헌법은 누구나 수호해야 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제대로 좀 강하게 있으면 그러면 알아서 기업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 길로 가면은 걸고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걸 좀 깨닫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특히 이런 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자꾸 이제 흐르는 우리가요. 것 같아요. 네. 흔히 뭐 개헌이 밥 먹여주는 거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개헌이 나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뭔가 잘못 그 파가고 있는 자세 같아요. 정말 개헌은 잘 되면 자기한테 분명히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개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개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저는 이번에 특히 이제 개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 개헌 교육을 많이 시켜요.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개헌 교육을 시켜서 개헌은 이런 거야. 헌법은 이런 거야. 헌법이 이래서 중요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정말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그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그 관계를 맺고 개헌 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려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군인한테 개헌에 대한 교육을 시켜 저 음흉한 면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군인 중에서 정말로 그 정운을 맡고 있는 군인들 이런 사람한테는 개헌의 진정한 본질을 알려줘서 너 이들 앞으로 군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개헌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개헌이 밥 먹여준다. 예? 개헌이 밥을 먹여준다. 실제로. 뭐 개혁은 밥을 먹여주는 거 아니라 팍팍 먹여줍니다. 팍팍 먹여준다. 네, 팍팍 네. 먹여준다. 오히려 먹을 수 있도록 기회 조성을 많이 털어놓는다. 아.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아.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그 사회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개헌에서 권력 구조나 뭐 정치에 관련해서 뭐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안들이 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재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세 가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의 그 5년 단임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는 것이 우선 4년 중임제, 4년으로 가면서 두 번 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각제, 세 번째는 그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분권형 제도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5년 단임제만큼은 이제 너무 섬자. 이것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4년 중임제가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4년 정도를 중임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거쳐가야 한 그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저도 그 대목에서는 찬성해요.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바꿀 수 있는 있어서는 또 많은 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유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되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그 방향 밑바탕에 있는 가치관은 굳건해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는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 변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임제며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서 권력 분산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산 또 혹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혹은 내가 장관들에게 분산하는 이게 역할과 분담 책임이 조금 골고루 나누어져서 거기에 따른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게 권력 분산 중에서도 지방 분권이죠. 근데 지방 분권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서 살려 모든 사람이 동이나 구 이런 데 소속돼 있죠. 거기에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지, 교육, 노동 이런 환경 이런 거는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지방정부가 입법권도 있어야 되고 예산권은 물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다만 이 지방정부의 권력 이양의 목표는 주민들의 실제의 삶의 개선, 향상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고요. 네. 사실 권력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방법과 수평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한현 중임제 뭐 내각제 이런 것은 수평적으로 놓고 분리할 때 방법이고 권력을 수직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위에 중앙 권력과 밑에 지방 권력 간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일정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권력이 향유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식의 그 저 연방제 제도는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분권이 지방으로까지 그 입법권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실제로 미국의 뭐 연방제나 아니면 독일의 연방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연방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 국민 수는 많지만 국토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사율이 대단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부에서 받던 혜택이 다른 데 가서 너무 정부마다 달라지면 그건 국민 통합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국가가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뭐 꼭 단일 민족 이런 소리는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그 문화적 기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연방 정부별로 달라지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말씀하신 생각을 것도 서로 약간의 견해차를 네,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건 뭐 앞으로 견해차를 토론해 볼 보일 수 있는 일이죠. 문제가 네. 꽤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뭐 그동안에 헌법 개정 운동을 많이 해왔으니까 별로 견해차가 없을 것이다. 선택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또 미묘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내부에서 심지어는 우리 저 헌법 개정 국민 행동 내부에서도 하나의 단일화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제시할 텐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네. 걸러와서 그 지방 정부 주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얘기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면 좋은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헌법 개정 국민 행동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서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뭐 투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게 좀 쟁점적인 아니고 어떤 게 다르고 같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두 분께서 개헌에 대한 핵심을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방향은 평등과 이제 권력 분산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조금 더 네. 삽입돼야 될 것 권력 같아요. 분리. 그게 네.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개헌이라 된다. 시대 정신에 맞아야 된다. 아까도 제가 인도를 얘기를 했는데 인도 헌법의 아버지라는 암베드카르라는 그런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아주 쉽게 헌법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헌법은 재판관의 문서가 아니라 삶의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그 법률은 과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다. 그래서 시대성에 맞는 법률이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38년 전 개헌하고 이제 나선다. 이제 정말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성에 맞는 문제, 기후 위기, 생태 위기 이 문제 미래 세대한테 떠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네. 헌법적으로 이걸 지켜나가야지 우리 자손들이 제가 우리 그 네. 신 저 대표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 대표님은 과거에 저랑 같이 그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기본권 네. 분야의 대표였어요. 네. 아니요. 그래서 누구 봐도 기본권 네.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권력 구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진짜로 또 기본권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 뜻을 발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개헌에 대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음. 어떤 방향이든 또 이번이 한 번만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럼요. 네, 계속 네. 꾸준히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또 헌법 뭐 개정 절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민 헌법 발안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계속 만들면서 저희 회원분들과 국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시키는 게 관건인데 얼마든지 지금들은 많은 그 개헌 운동 그동안에 해오신 분들이 여러 번 실패한 그 경험을 갖고 이제는 어떤 것도 양보하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하자. 네. 여기까지는 모아진 것 같아요. 네, 얘기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예. 그 계엄령 사태 이후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 의식을 가지시면서 그 저는 또 어떤 관심 없던 친구,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친구가 그 4년 중임제 얘기하니까 그거는 대통령 힘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상 국민들 사이에서 일상에서 뭔가 좀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점점점 커지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득권을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헌법 개정에서는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마치 불가에서 얘기하면 그 집착하지 말라. 너무 자기 문제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 문제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집착하지 말고 기득권을 갖다가 양보하고 서로 정말 크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드디어 한국의 협력의 정치, 이해의 정치가 좀 오는 순간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건데, 그죠? 네. 자기 의견, 남의 그렇습니다. 의견 거기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걸 마지막에 네. 네. 이끌어내는 거. 네. 그게 공동체이며 사는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각자 갖고 있는 모두의 다른 생각들을 합쳐서 좋은 공동체로 한국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신필근 대표님 마지막으로 꼭 해줄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특별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헌법 개정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 물론 그 지금 이 사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생겨진 이 사태가 얼마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든가 이제 하고 있나 이게 대단히 강하게 느껴와서 헌법 개정이야말로 그 과정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원래의 기본 원리에서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배 이런 거가 기본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헌법 개정 운동에서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을 만나면서 전혀 내가 보통 같으면은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겠다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의견을 듣는 게 그게 아주 정말 살아가는 데에 이런 경험도 겪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시민운동은 그 목표한 거기에 또래들이 그 분야에 관계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건데 헌법 개정은 아주 브로드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대단히 앞으로도 또 우리들이 이 국민 동행을 펼쳐갈 때 좋은 장점으로 잘 승화시키면서 하면은
재미있는 우리 주권도 지키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개헌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사실 경쟁적으로 활동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해방 직후에 많은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같이 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헌법 개정 단체들도 너무 많고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그런 자세를 서로가 관용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다른 단체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대화가 없는데 나타나는 그 갈등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 나누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자리 헌법 개정 국민 행동의 첫 유튜브 방송에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께 이걸 봐주신 많은 분들께도 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함께해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